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인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도 듣기도 했지만 반대로 인복이 없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인복이 많은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달리 보였을 뿐이었죠.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자신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치고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오히려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많은 법이죠.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핏줄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신이들도 다 겉만 빤지르르하게 포장만 할 뿐이지 더하면 더했지 남들보다 못하지 않는 양면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세상에 둘도 없이 제일 깨끗한 척하며 남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는 말들을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았지만 모른 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었죠. 저에게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큰언니가 오랜 토병 생활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큰언니는 자식을 못 낳은 탓에 지금의 형부와 재혼을 했었는데 사별한 전처 소생의 아들과 딸을 자식처럼 키워왔어요. 얼마나 친자식처럼 애정을 갖고 키웠는지 34살의 전처 소생 아들이 그 긴 투병 기간에도 큰언니를 정성껏 간호하며 보살폈고 장례 기간에도 참 애틋하더라고요. 큰언니 임종이 임박해져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을 큰언니 호스피스 병동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두 다 그랬었죠. 다른 두 형부도 두 언니들과 함께 병실에 매일이다시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딱 한 번만 왔어요. 그것도 타고 갈 차가 없다는 이유로 데리러 오라고 핑계를 대서 억지로 오게 했던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괴롭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초딩 같은 생각만 하는 것을 제가 어거지로 오게 했던 거예요. 남편에게는 처갓집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다른 형부들은 언니랑 함께 휴일에도 빼놓지 않고 왔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개망나니 같은 남편을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들 중에서도 그나마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아마도 전체를 다 보지 못하시고 포장된 극히 일부분만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큰언니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는데 뭐하러 거길 가니? 큰 처형이 낳은 자식도 아니고 이젠 끝인 거 아니야? 가려면 너 혼자 나가지 그래? 내가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너도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별로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다면서 형제라고 무조건 가야 되는 법이 있니?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너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큰언니가 내 형제간이 아니란 말이야? 너는 어떻게 내 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니? 넌 인간도 아니다. 사람이 도리도 모르니 넌 인간도 아니야. 기가 막혔고 우리 친정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딴 식으로 말하나 싶어 두고 보자 했었죠. 장례식장에 가지를 못하면 형부들한테나 큰 형부한테 전화라도 하던지 그런 것 일절 없어서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다들 물어보곤 했어요. 도대체가 김서방 무슨 일 있냐고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요. 남편은 적당히 핑계대기도 그러니까 아예 형부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큰언니가 하늘나라로 간 것도 그런데 남편은 내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도 않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다니. 부조금도 달라고 했더니 그러더군요. 너 돈 많잖아. 왜 네 집에 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해? 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는 뜻이었어요. 아예 저희 친정일에는 손을 떼겠다는 말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그래? 이젠 내가 퇴직해서 더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손절하겠다는 거지? 네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는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볼게. 두고 보자. 라고 말했었죠. 식구들만 모여서 하는 초초란 장례장 안이 쓸쓸하더라고요. 이틀 밤을 꼬박 새고 집에 오니 몸이 천근만근이라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전날이었어요. 집에 온 시각이 꽤 늦은 시각이라서 밤이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남편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집에 형수랑 미숙이가 와서 음식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만 안 왔어. 짜증나게 깨우는 소리에 제가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니? 네 집 일은 네가 해라. 내 집 일은 나보고 하라며? 진상이 따로 없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시아버지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너는 지금 뭐하냐? 네 형님과 미숙이가 와서 계속 고생하면서 음식 장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뭐하냔 말이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호통에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시누이의 씨부렁거리는 소리까지 오버랩되면서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전화를 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딱 봐도 못된 며느리가 명절이 코앞인데도 오지 않고 있다고 서로 떠들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가 분명히 시누이가 그랬을 거네요. 아버지가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잘해주니까 맨날 저렇게 시집을 알길 우습게 알고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지 않는 아들이나 오빠를 탓하지는 않고 옳게나 며느리를 족을 치려고 하다니 참 시자들 족속은 이상한 족속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님, 제가 안 가면 아버님은 굶어 돌아가신가요? 형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다면서 제가 없으면 안 되냐고요. 뭐야? 이런 말한 꼬락서냐고는? 오기 싫으면 네 집 식구들 다 오지 마라 라고 하시고는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기분도 별로 역 같은데 거기다 대고 내일 명절인데 우리 식구만 오지 않았다고 왜 아들을 놔두고 며느리만 잡냐고요. 그래서 다시 아버님한테로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으셔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마디가 더 어이가 없었네요. 자네 오지도 않고 왜 전화질인가? 평소 같으면 저에게 감히 이런 표현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전화질이란 표현을 쓴 것 보니 엄청 저를 오지 않는다고 씹어대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전화질요? 형님, 나 모른 새에 무슨 일 있었어요? 생전에 나한테 전화도 잘 하시지도 않던 아버님이 내가 오지도 않는다고 타박하시면서 전화를 하시지를 않나. 형님은 나한테 퉁명스럽게 굴지를 않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일까? 자네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네. 얼른 오기나 하게.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왜요? 왜 시끄럽다는 거예요? 명절인데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서요. 내가 지금 우리 큰언니 장례식장에 있다 왔는데 그놈의 명절 음식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랬더니 금시초문이다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뭐? 큰언니 장례식? 형님은 얼척이 없다는 듯이 저에게 되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큰언니 장례식이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시아버지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한테 큰언니 장례를 치르느라 못 왔다고 한다고 하면서 씨부렁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러시네요.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라. 제가 가고 안 가고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저 이틀 밤을 장례를 치르느라 꼬박날을 새고 겨우 2-3시간 잔 며느리에게 명절 음식하러 오지 않는다고 난리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길래 그랬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엎어버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제가 푸르르 화를 내면서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니까 무섭다면서 자기는 명절 새로 아버지 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애들이 없는 틈을 타서 확 풀어버리자고 하면서 작정하고 제대로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친정 부모님보다도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잘 극진히 대해드렸었는데 딱 한 번 명절 전날에 일찍 오지 않았다고 저 난리를 치다니. 그동안 교양 있고 고상하고 우아한 며느리 이미지를 확 벗어버리자고 하면서 시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이 문을 열어주는데 시아버지가 아까 했었던 거와는 다르게 왔냐? 라고 하시면서 사뭇 부드럽게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형님과 시누이는 그 오밤중까지도 무슨 큰 잔치를 벌이려는지 식구도 적은데 생선을 굽네 어쩌네 지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게
신우의 시자짓을 하느라고 괜히 잔치 음식을 차리라고 일판을 벌이는 농간인데 그걸 또 편성해서 형님은 멍청하게 놀아나고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음식을 남겨서 버리게 되면 벌 받으니까 어지간히 간소하게 하자고 해도 저렇게 제가 없기만 하면 자기가 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판을 버리더라고요. 정신병자가 따로 없었죠. 늘 외롭고 헛헛하다면서 시댁에서도 미움을 받아서 가지 못하는 주제라서 그 쓸쓸한 마음을 늘어지게 잔치 분위기를 내고 올케들을 일을 시켜 먹어야 채워지니 말입니다. 형님과 신우이는 눈도 못 마주치고 음식 준비를 하는 양 여념이 없는 모양새로 떨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제가 서슬퍼런 모습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거실을 휑하니 둘러보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주방을 삥 둘러보니 그 많은 음식이 늘어져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누가 먹는다고 이 시간까지 냄새 풍기면서 하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빈정거리듯이 그러더라고요. 감히 큰 소리 친다 이거죠. 누가 먹긴 우리가 먹지. 그래요? 그럼 형님이나 여기 먹을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먹을 것을 알아서 장만하면 되는 거지. 왜 오라 말을 하세요? 지금 잔치예요? 나 잔치할 기분이 아닌데 누구 좋으라고 이 법석을 떱니까?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맨날 음식을 많이 해서 남기니까 싫다고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까지 명절 음식을 하라고 며느리를 부르셔야겠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조그만한 소리로 그러네요. 언니 왜 말을 안 해? 그럼 우리도 갔을 거다닌가? 뭐? 말을 안 해? 걔 뺐다고 같은 자네 오빠도 장례장에 오지 않았는데 내가 확성기다 대고 친정 큰언니가 죽었으니 빨리 부조금 들고 오세요 라고 나팔을 불었어야 했나? 그랬더니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앞에다가 대고 한참 동안 배운 데도 없고 이기적인 남편의 욕을 있는 대로 한 바가지씩 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집 일은 네가 하고 내 집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집 일이나 신경 쓰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그 말 그대로 할 테니까 두고 보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 집 구석의 며느리라서 애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할 도리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젠 얄짤 없으니 나 건드리기만 해봐요. 누구든 가만두진 않겠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 반박도 못하고 고스란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딸이 걱정이 되어서 달려온 탓에 제가 그만 멈췄더니 시아버지가 제 딸이 구세주있냐 엄청 반기셨었죠. 그들은 형님이나 신우이나 시아버지나 제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말조심을 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지 한 달 만에 시아버님이 병원에 가셨다가 석 달 동안을 입원하시다가 돌연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사람 일은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더니 맞는 말이었어요. 늘상 시아버지가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신우이가 저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하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시아버님을 뵙고 그 전에 몇 번 찾아가서 다리 주물러 드린 것 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둘과 남편이 매일처럼 병실을 지켰어요. 병원비도 많이도 들었었는데 달란 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염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시아버님의 장례식을 제가 나서서 다 치러드렸습니다. 남편의 형이었던 아주버니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거의 독박으로 시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느라 기진맥진한 상태라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그런 고마움 따위는 모를 게 당연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잘 아실 거라 믿었어요.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숨을 고르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듯 보였거든요. 그런 직후에 곧바로 큰 신우가 갑자기 골절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내장까지 와서 눈이 장님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아가씨가 함께 큰 신우이 문병을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그랬었죠. 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한다며. 철판도 두껍네. 벌써 잊었어? 같이 가자고 난리를 쳤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이 신우이나 남편이나 형님도 저에게 뭐라 하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큰 신우이는 60대 중반에 대사증후군에 갑작스럽게 살이 찌고 뼈가 약해지더니 심지어 심장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돌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고
결코 남편의 누나였던 큰 시누이와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인정상으로도 애들 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가려고도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누이는 큰언니와도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이도 엇비슷했고 둘 다 자식이 없어서 이혼을 했었고 큰 시누이도 아주 늦은 나이에 장성한 아들과 딸이 주렁주렁한 호라비와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다시 선명히 떠올랐었죠. 남의 자식인데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가냐? 제가 그 말 그대로 되돌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남편이 어깨가 갑자기 굳는 바람에 병원을 들락거렸는데 제가 바쁜 관계로 병원에 데려다 주지 못했더니 시누이가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남편 병간호를 맡아서 하더니 디스크가 터졌다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여동생과 오빠가 나란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입장이고 어차피 남편 돈은 구경조차 못해본 처지라서 일하기 바빠서 내버려 뒀더니 자기 돈으로 알아서 간병인 들이고 치료를 잘 받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저에게 간병을 부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씩 이들과 함께 생색을 내며 문병을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퇴직을 하자마자 더 뽕을 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했던 남편이 어떻게 잘 사나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볼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들 천벌을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죠. 행여나 이번 생에서 천벌을 받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서 받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환급 선물을 사기치자고 한 형님을 참교육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새댁입니다. 직장에는 다니지 않고 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남 중 차남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계시고 두 분 다 맞벌이 하십니다. 형님네는 5살과 3살인 아들이 있는데 형님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키워주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직업이 일정치 않아서 자주 바뀌는 터라 지금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가족들도 물어보는 것이 약간 눈치가 보여서 금기시되어 버렸고요. 시댁에는 시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저희네가 결혼하면서부터 혼자 사시게 되어서 늘 맘에 걸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만 그래봤자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이네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책임졌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게 계속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니나 형님은 시어머니 생활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시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병원비며 장례비도 일절 신경 쓰지 않아서 차남인 남편이 혼자 다 했다고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남편한테 다 맡겨버리고서는 자기 지인들한테서 온 조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오로지 그것만 신경 쓰더라네요. 기가 막혔지만 부딪히기 싫어서 몇 푼 안 된 것 같으니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줘버렸답니다. 시아버지 병상 지키는 일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맡아 했는데 아주버니는 몇 번 내다보는 것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버니가 주식에 큰 돈을 잃어버려서 형님하고 틈만 나면 남편 앞에서도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돈 타령을 하면서 자주 싸워서 형님네겐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남편 혼자 다 해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주버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니까 시어머니께서도 되도록이면 아주버님한테는 돈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도 그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 보살피는 것도 저희네에게 다 맡기는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내 어머니이니 형님네가 어찌 하던 말던 상관없이 할 도리만 잘 하자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시어머니가 늘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오자 남편과 저는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께 기념으로 반지를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네 결혼 예물 주고받을 때 시어머니 손가락에 금가락지 하나 없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가서 모시고 나와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오리탕을 사드리고 그리고 보아두었던 금은방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환갑 선물로 반지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한사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차피 환갑 선물은 받으셔야 하니까 이왕이면 올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반지를 골라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비 반지를 권해드렸어요. 빨간색 루비가 사랑과 생명 그리고 부귀와 영원함과 애정과 전홈의 의미가 있어서 사랑과 건강을 바라는 의미에서 권해드린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평소에 루비를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예쁘다 라고 하시면서도 가격 먼저 물어보시느라 제대로 고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 비싼 반지가 아니면서도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골라보시라고 했고 점원에게 가격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이 고른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서너 개 놓고서 어떤 게 마음이 드신지 여쭈었습니다. 귀걸이는 하지 않는 편이라 싫다고 하셔서 화이트 골드 체인을 권해드렸지만 골드 체인을 원하셔서 반지 디자인과 펜던트 루비 목걸이도 세팅을 예약 걸어두고 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굳고 싫다고 하셨지만 막상 반지 끼워도 보시고 목걸이도 걸어보시더니 얼굴이 더욱 환해지시더군요. 시어머님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더군요. 반지와 목걸이 찾을 날만 고대하실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해드리기를 정말 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환갑날이 한 달 앞이라서 형님과 의논할 겸 해서 전화드렸어요. 다른 때면 몰라도 제가 결혼해서 처음 맞는 시어머님 생신이고 겸해서 환갑일이기도 해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달이나 남아있지만 미리 의논해보고 싶었죠. 형님은 시큰둥해 하시더군요. 요즘에 얼마나 칠순도 아니고 환갑을 다 챙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 미리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좀 답답하더군요.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는 거 하며 제가 잘못 전화한 것처럼 약간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식당에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걸로 끝내죠. 그날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형님이 맞춤 케이크로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식당비나 어머님 선물은 준비할 테니까요. 했더니 어머님 선물은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네가 따로 시어머니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맞춰드리고 왔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랑 의논도 하지 않고 멋대로 선물을 해드렸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네가 따로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라서 형님네도 해드리고 싶으시면 따로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봤다고 그런 경 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루비 반지와 목걸이라면 한두 푼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저희네가 그런 고가품을 선물하면서 식당비도 동생네가 지불하고 자기네는 케이크만 딸랑 들고 가면 참 우습기도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희네만 시어머니 생색내는 자리인데 꼭 그 자리에 형님네가 들러리 서야 하냐고 참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님 선물을 함께 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얼마에 하기로 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가격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떡 벌리면서 혀를 쯧쯧하고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서가 어려서 아직 뭘 모르는구만. 미치지 않고서야 루비 반지를 그렇게 비싸게 맞췄어? 완전히 속았구만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속았다고요? 슬슬 기분이 나빠지면서 황당했습니다. 말하는 투가 머저리 동서가 물가도 모르고 남들 복노릇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형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시면 형님이 따로 어머님 선물 준비하시든지 하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기분이 얼척이 없는 게 속상했습니다. 왜 남편이 형님네 부부를 상종하기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형님과 통화하고 나서 열받아 있는 것을 보자 남편이 도대체 형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새 아주머니랑 의논인지 뭔지 했는지 벌써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형님이 말하기를 수영이 아빠도 미쳤다고 하네. 모두 해서 20만 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겠는데 무슨 돈지랄을 그렇게 했냐고. 그거 취소하라네. 당장 취소해. 자네가 당한 거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 걸어둔 게 얼마냐고 하더군요. 어쩌나 보자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50만 원이라고요. 그랬더니 50만 원 포기하고 2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걸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해드릴 수 있다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딱하다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속고만 살았냐고 그렇게 물러 터져서 어찌 사냐고 하면서 걱정스럽다는 듯이 혀를 또 한 번 찼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속았다는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랑 직접 가서 맞춘 루비 반지를 함부로 취소하라 마라 하다니요. 뭐 이런 개 뺐다구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화를 누르고 물었어요. 형님, 시어머님이 직접 디자인도 고르고 맞춘 루비를 며느리 맘대로 취소하란 말씀이세요? 그건 안 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귀를 의심했네요. 눈이 나쁜 노인네가 뭘 아시겠어. 좀 이상하다고 눈치채실 것 같으면 자네가 맞다고 우기면 끝날 일이네. 50만 원 예금 포기하고 내가 그보다 저렴한 것으로 더 좋은 걸로 루비 반지하고 목걸이를 준비할 테니까 그때 맞췄던 목걸이라고 우기면 되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화 너머 언저리로 아주버님이 돈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나 보네. 다 늙어 빠진 노인네한테 무슨 루비 반지에 목걸이에? 에휴, 미쳤네 미쳤어. 하는 겁니다. 저는 결심한 듯이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돈지랄을 하든 속아서 어머니 선물을 해드렸든 형님 돈 안 들어가니까 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시어머님 상대로 두 며느리 아들이 나서서 환갑날에 사기치자고 하시는데 기가 찰 노릇이네요. 어디 형님이 말한 20만 원으로 떡을 친다는 루비 반지가 얼마나 그럴싸한지 어머니 환갑날 비교해서 보자고요. 설마니 가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선물하자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고 말했더니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도 가짜 루비 반지가 어때서? 나이 드신 분이 진짜 루비 반지를 얼마나 끼고 다니시겠어? 편하게 가짜 루비 반지 끼고 다니는 게 낫지 안 그래?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다물 수가 없었네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네요. 진짠지 가짠지 자식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지. 암튼 자네는 당장 취소하고 시어머니 환갑 때는
구색은 맞춰드리니까 우리만 아무 말 안 하면 어머니도 좋고 우리도 알뜰하면서 크게 생색내서 좋지 않겠어?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도 놀라웠고 저희네가 비싼 선물을 해드린다고 하니 자기네도 그 정도의 선물을 해드려야 하는데 마음과 돈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버리해서 속아서 덤탱이 썼다고 둘러대면서 가짜 반지와 가짜 목걸이로 둘이서 함께 사기치자고 하다니 정말 형님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형님네는 제 상식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깨닫고 최대한 멀리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전화 녹음 내용 듣고는 완전 화가 나서 형님네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네요. 상종할 인간이 따로 있는 거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인간들이라고 입만 아프다고 했죠. 그대로 형님이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는데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자기네와 함께 해드린 거라며 했다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큰애가 웬일이냐고 기분 좋다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모습에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네요. 그리고 얼마 후 기다리던 예약해두었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시어머니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반지 끼워드리고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하고 말씀드리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내도 불러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전화로 부르셨어요. 그날은 주말 저녁이라 형님네가 집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하시면서 루비 반지와 목걸이 받아왔다 하시면서 무척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와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니까 수박 한 통 딸랑 들고 왔더라고요. 웬일? 오늘은 수박도 들고 왔네. 생전 시어머니 보러 오면서 빈손이었는데 애들도 데리고 오면서 수박 사올 생각을 했다니 기특하더라고요. 가짜 루비 반지를 해서 시어머니 몰래 작당해서 사기치자는 전화통화 이후로 처음 보는 거라서 반갑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앞이라서 고개만 끄덕이고 괜히 형님네 애들만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형님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얼렁뚱땅 선물을 함께 한 거라며 거짓부렁이하고 땡전 한 푼도 안 쓰고 무임승차려는 거지근성에 정말 밥맛 없는 식구들입니다. 한참 고기를 맛있게 굽고도 형님네 식구들 보니 입맛 떨어진 것 같아서 몇 점 먹지도 못했네요. 식사가 끝난 후 수박을 자르면서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자리에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너를 보게 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다시는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뜻밖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을 자식들한테 절대 물려주지 말고 노대책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유언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발 사업지가 되어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땅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자꾸 팔라고 해서 그 많은 땅을 잘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니와 형님의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군요. 웬 행제야, 땅이라니. 시어머니한테 눈이 동그래져서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 발 늦었네요. 그 땅 주인이 이미 따로 있걸랑요. 저랑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덤덤히 듣고 있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큰애 너도 알다시피 작은애가 그동안 네 아버지 병원비며 간병과 장례까지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군말 않고 다 잘해줬어.
나는 작은 애가 그 땅을 내 대신해서 잘 관리해 주리라 믿는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물려준 알짜배기 모든 터지를 작은 애한테 이전해 주었다. 그 말을 듣자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눈이 뒤집히더군요. 형님이 눈을 부라리며 자기들도 자식인데 왜 안 주냐고 하시면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부모를 상대로 사기치는 자식이 자식이더냐? 하고 하시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고 시어머니께 형님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몰래 꽁쳐든 땅이 몽땅 동생네한테 갔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모른 척 시치미를 똑 떼고 있었죠. 그 광경이 볼만하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기네들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하시냐고 대들길래 시어머님이 그러시네요. 작은 애야, 그거 녹음 틀어서 들려줘라. 그러자 제가 네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사기치자고 작당했던 형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녹음 내용을 들으시고 또다시 화가 나시는지 내가 이렇게 말짱한데 나를 감히 뒷방 고려장할 늙은이로 보다니 니네들이 먼저 자식이길 포기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재산도 모두 작은 애한테만 물려주고 떠날 테니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기댈 것 없을 테니까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고 엄청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걸 녹음해서 시어머니한테 들려줬다고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고 달려드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튕겨 나오시더니 형님 머리채를 잡고 냅다 잡아채니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시어머니한테 선물하는 동사한테 미친년이라고 하니? 녹음한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해서 들으니 시어머님이 완전 열이 받으셨는지 형님 뺨을 때리셨어요. 그것도 연거포 때리시는데 아주버님은 말리지도 않고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 보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뺨 맞고 땅 뺏기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찌질이들. 아니 그러게 진즉 행동과 말을 잘했어야죠. 그동안 남편이 착해 빠져서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참아온 모양인데 전 절대 못 참아요. 설마 하니 고상한 동생네 부부가 시어머니 환갑을 앞두고 분란을 일으킬까봐 시시 할 줄 알았지 냅다 이럴 줄은 몰랐겠지? 그래, 시애미한테 사기치자는 년은 정상이냐? 그게 자식이냐?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당장 나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한테도 몹쓸 욕을 다 뽑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부부가 둘이 서로 탓하며 쳐받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가관이 아니었어요. 어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쌍으로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만나서 사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끼리끼리 잘 만났군. 시어머니가 나가서 싸우라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땅이 있는 줄 알았으면 엄청 알랑방구 까면서 효도한다고 난리 쳤을 텐데 지네들 잘못한 거는 반성하지 못하고 동생네한테 땅을 뺏겼다고 생각하겠죠. 머리까지 나쁘니 그 땅 뺏겨서 얼마나 아쉬울까? 안 됐네요, 형님.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오를 인간들이네요. 저희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될 인간들 무자비하게 삭제해드릴게요. 전화번호도 지우고 시어머니 집과 저희네 집도 소리 소문 없이 이사갈 거고요. 시어머님 전화번호도 바꿔드릴 거네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니까요. 사실 남편도 시아버지 병실에서 간병하면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부탁한다시며 남편에게 말을 해줬다고 했고요. 행여나 시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곧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는 병실에도 찾아오지 않는 불효자식인 큰아들한테 줄까 봐서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아들에게 땅을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형님네가 웬만히 기본만이라도 했으면 시어머님과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래도 큰아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싶네요. 못되게 군 형님 때문에 저희네가 몽땅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형님을 참 교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내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재산 없는 부모님한테도 효도합시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불임인 예비 신우이의 아들의 유전자 검사로 드러난 믿지 못할 결과로 파혼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허투루 보냈던 시간이며 돈이며 추억이며 몽땅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에겐 적잖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음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써봅니다. 남친과는 회사 연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받은 후 뒷부리 행사에서 만나서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누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타지방 부서 사람들이라 서로 업무에 관한 의견 교환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그는 같은 기수회부에서 빨리 승진한 편이라서 그 지역본부의 부서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연수교육이 끝날 무렵에 한 뒷부리 행사라서 모두들 단톡방을 만들고 각자 지역본부로 돌아가서도 서로 부담 없이 사내 메신저로 연락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 때면 늘상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사귀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었고 저 또한 예비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었어요. 그동안 말로만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친의 여동생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결혼한 지 한참이나 되었고 5살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여동생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5살 조카는 예비 시모가 돌봐주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주말에 예비 시댁이 있는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차로 가기엔 짧은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신우가 될 사람이 아이를 둔 엄마라서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만나러 일부러 멀리서 온다고 하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예비 시댁 식구들 모두 만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이 초행길이라서 남친과 먼저 합류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본 자리라서 전문 떡집에서 선물용 떡을 사고 예비 시모께서 꽃을 좋아하신다길래 꽃도 한아름 샀습니다. 그리고 남친 차로 함께 교회 한적한 곳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이 미리 예약해 두었더군요. 미리 모두 와 있다고 했는데 막상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려니 좀 떨렸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야 할 텐데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친은 완벽하다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을 하는데도 살짝 긴장한 탓에 받아줄 수가 없더군요. 미진아, 너 오늘 정말 이뻐.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긴장하는 제 모습이 귀엽다고 하면서 웃더군요. 사실 그날은 예비 시누이만 만날 줄 알고 편한 복장으로 올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의 느낌을 예비 시부모님께도 전달할 게 틀림없어서 평소에도 입지 않던 원피스를 큰맘 먹고 입고 갔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연 핑크색 원피스를 정갈하게 입고 온 저를 본 남친은 웬일이냐며 맨날 이렇게 입으라고 칭찬을 해주더군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친이 꽃다발을 든 제 모습이 엄청 예쁘다면서 그 와중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남친 덕분에 한결 차분해진 마음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마주친 예비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남친의 여동생네 부부와 인사를 하려는데 여동생의 남편 되는 듯한 분은 잠시 나가 있더라고요. 김서방은 어디 갔니? 라고 여동생에게 말하면서 여기가 내 여동생이야 라고 남친이 소개하자 언니 사진보다 더 예쁘시네요. 오빠가 능력자네요. 이렇게 보기 드문 미인을 만났다니. 아 그리고 여긴 제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남자아이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은 예비 시부모님처럼 선해 보여서 참 좋았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큰아들이 있다니 놀랍네요. 일찍 결혼하셨나 봐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밝게 웃는데 인상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시부모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즐겁게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그때까지도 남친의 여동생의 남편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더니 옥신각신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통화 중에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마저 끝내고 오는 듯 했는데 그러더군요. 오빠, 언니 미안해요. 초면에 애기 아빠가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와서 달려나갔다고 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도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별일이네. 라고 하면서 약간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옆에서 남친이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말 안 했어?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해볼까? 라고 하니까 아니야 오빠 걱정 안 해도 된댔어.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뭐. 라고 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도 예비 시부모님들도 반갑게 대해주셔서 예비 시댁 식구들과의 첫 대면을 잘 마친 셈이었죠. 예비 시부모님께서 따로 저를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하셨어요. 남친 말로는 모두 다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이제 드디어 나도 결혼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무렵이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의 목소리였어요. 나 상혁이야. 오랜만이지? 라고요. 순간 멈칫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헤어진 전 남친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로? 라고 하자 꼭 할 말이 있어서 네가 사귀고 있는 사람과의 일이야. 내가 사귀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약속이 없으면 잠깐 보자 라고 했는데 순간 고민이 되었어요. 상혁 씨는 7년 전에 저랑 사귀다가 딴 여자가 좋다고 저를 떠난 남자였어요. 어린 마음이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는데 갑작스런 연락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더욱이 제 남친에 관한 일이라고 하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상혁 씨가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알아? 그러자 조금 주저하더니 그러더군요. 사실 내가 네 남자친구 여동생의 남편이야. 뭐라고? 뭔 소리를 해? 민준 씨 여동생이라고? 그럼 나 만나면서 바람핀 애가 민준 씨 여동생이었어?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듣고 있니? 말해. 사실 그날 미호컨에 왔을 때 그때 너를 본 순간 너무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거든.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면 됐어.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해줄 말이 따로 있어.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해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보기 좋게 차버리고 간 남자가 지금의 남친의 여동생의 남편이라니.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남친과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하필 전 남친과도 엮이게 되다니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계모임이 있는 중요한 날이었지만 포기하고 도대체 무슨 중요한 말이길래 여기까지 날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하는 건지 들어보고 싶었죠. 상혁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이 조금 붙은 것 말고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저를 버리고 가버린 상혁 씨를 더 이상 원망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때 받은 자존감의 상처는 잊을 수는 없었죠. 저와 헤어진 후 곧바로 결혼한 모양인데 참 이런 우스운 관계로 대면하게 되다니 얼척이 없더군요. 회사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 지하에 있는 카페에 내려가서 상혁 씨를 만났어요.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너한테 그때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났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할 말이란 게 혹시 너랑 사귀던 사이라서 껄끄러우니 민준 씨랑 결혼을 말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난 단지 네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말해주고 싶을 뿐인데 하고는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상혁 씨, 난 이제 와서 예전 일 때문에 상혁 씨 탓할 생각이 없어. 혹시라도 나에게 또 다른 수작 부리려고 그런 거면 그만두길 바래. 예전에 우리 관계가 어떻든 간에 난 포기하지 않고 민준 씨랑 결혼할 거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꺼냈어요. 네 남친이 민준이한테 아들이 있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들? 응, 5살 난 아들이 있어.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사실이야? 응,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아들로 키우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그럼 미어콘에서 봤던 애가 상혁 씨 아들이 아니었어?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아서 박차고 넣어버리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상혁 씨는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날 만나자고 한 거야? 응, 사실은 그래.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민준이는 같은 남자인 내가 봐도 또 언젠가는 그럴 놈이야. 네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민준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혁 씨가 가까이서 본 민준 씨는 또 언젠가는 밖에서 자식을 낳아올 인간이다. 이거지? 바로 그래. 와이프가 불임이라서 처음부터 민준이 아들을 와이프가 낳은 것처럼 꾸며서 우리 본가에서도 모두들 그렇게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만 알고 있고 내가 했던 말은 비밀로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비밀을 지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며 각오하고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청 충격을 받고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되었어요. 사실일까 아닐까? 민준 씨랑 헤어지게 하려고 작전 짜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민준 씨한테 확인해 볼 건데도 가족끼리 괜찮겠어? 라고 묻자 그러더군요. 어차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랑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와이프에게도 말해야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 라고 말하고는 그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혁 씨의 말을 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주말에 데이트할 때 조카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이니까 좋아하는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했더니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남친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쳐다봐서인지 정말 남친과 많이도 닮은 듯 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자동차 장난감 세트를 사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수집했고 남친의 머리카락도 수집해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었어요. 상혁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친의 아이가 맞았던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허탈했습니다. 난 왜 사귀는 남자마다 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하고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다 내 탓만 같았습니다. 미어컨에서 만났던 예비 시부모님들도 참 좋으신 분이라서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는지 모른데 남친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멍했습니다. 남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톡도 답도 하지 않았더니 퇴근 후 밤에 집 앞에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집 앞에서 남친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 왜 그래 미진아? 그래서 말을 꺼냈어요. 왜 네 아들이 있다는 걸 숨겼니? 그러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조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닮았길래 검사해봤어. 말도 안 돼. 아무리 닮았다고 네가 검사까지 했겠니?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적어도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다 털어놨어야지. 또 숨긴 게 있니? 라고 물었어요. 미안해. 민석이도 영원히 내 조카일 뿐이야. 아이도 그렇게 알아야 하고. 달라진 건 없어. 민석이 엄마도 민석이만 낳고 떠나버려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자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모른 척 해주면 끝나는 거다 이거니? 식구들 모두 다 알면서 나만 모르게 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더 소름 돋아. 너희 부모님도 자상하고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싫다. 나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 솔직하게 다 털어놨으면 좋았을걸. 이젠 너를 믿지 못하겠다. 오늘 이후로 그만 헤어지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잘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상혁 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만 모른 채 결혼식을 올렸을 겁니다. 들통이 나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뗐으면 그만이다 라고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쉽게 속이려 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남친의 아들 때문만이 아니어도 상혁 씨 환가족이 되는 것도 끔찍하네요. 아무튼 인연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살이고 모 공립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저희 부모님 모두 다 돈 되는 사업이면 이것저것 하십니다. 전원주택 건설해서 분양도 하시고 수산물 도매도 하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부모님 건물에 세를 내줬던 식당분에게 이전받아서 장어 전문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 편이 못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기준에는 그랬었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던 나를 부모님께서는 늘 불만이시다가 결국 미국 유학을 가라고 권하셨었죠. 외국에서 혼자 적응해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나름 많이 노력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첫 번째 남친이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좀 있다는 집 아들이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좋아했고 거리낌 없이 사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커플 반지 끼워주며 언약식도 할 만큼 친구들 사이에선 알아주게 화려한 연애를 했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만 모르셨지 남친의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실제 만나 뵈었었고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만남을 인정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연애는 해도 좋으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이상적인 며느리감으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고, 좋은 며느리감이 줄을 섰다면서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어요. 만일 제가 고집을 피운다면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알릴 거라고 하고, 남친의 경제적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친은 자기 부모님의 반대에 쉽게도 무릎 꿇었어요. 먼저 헤어지는 게 서로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더 터전을 잡고 싶었는데 충격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남친과의 관계가 남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해서 힘들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제가 말수도 적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콕하다가 여행을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신 저희 부모님이 이래저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국립대학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혼자 독립했습니다. 제가 서른이 넘어가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니가 조급해하시며 선보라고 강요하셨어요. 전부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약사, 변호사, 의사 등등 여러 번 선을 봤습니다.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옷 입는 센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너가 없어서 등등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싫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7급 교육 직렬 합격해서 처임으로 온 현재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너무 어리버리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학에서 그 흔한 동아리 모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국내 가까운 곳에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실 줄도 모르고, 오로지 교회 집 그리고 학교 도서관만 알았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별 이런 희한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별종인 것 마냥 생각되었어요.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상식적인 것에 도통문외한이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적응하려나 하고 갑갑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소박한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복원해서 사실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사회물이 들지 않아서인지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라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때묻지 착한 순수함이 끌렸고 자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에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배신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고 뜬금없는 걱정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다른 신도시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매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린 매일처럼 서로 전화를 붙들고 그날그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해가는 얘기를 들어가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법도 하건만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이 전무해서 속맥같이 그런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5살 연상 누나입니다. 그는 오히려 얼굴 빨개지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면서 수줍어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던 남친을 위해서 내 차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패션에 1도 관심 없는 듯 해서 옷도 골라주곤 했었는데 제가 코디한 대로 입고 다녔어요. 자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운전이 서툴러서 항상 제가 운전도 도맡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집기류들도 센스 있게 사다가 디스플레이 해주었고 제가 사다 준 화장품만 바르고 다녔어요. 남친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아낌없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했었죠. 남친을 저희 부모님께로 인사시켜드렸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35살은 나이인데도 연하 남친을 데려왔다고 뜻밖이라며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친 부모님은 제가 연상이라서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지만 얼굴과 태도를 보면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의 명언을 봐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이것저것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친과 자주 예비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손질된 장어부터 해서 두 분에게 옷 선물도 해드렸고 영양제며 홍삼이며 선물 공세를 했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5살이나 연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셔서 우시기까지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었죠. 요새 세상에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5살 차이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주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친 부모님의 이쁨 받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아들이 처음 데리고 온 여자였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굳이 말리고 싶진 않지만 당장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주말이라 남친과 아침 일찍 서둘러서 미리 준비해둔 예비 시부모님 선물을 들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 왔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니 저보다 2살 어린 남친 누나가 나와 반기더라고요. 조금 표정이 어색해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예비 시어머니만 안방에 계시다는데 아들이 왔다는데도 안 내다보시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다짜고짜로 저더러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시는데 살짝 긴장되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화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안방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저만 오라고만 하셨어요. 남친도 의아해했었죠. 남친 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김영진이란 사람 알고 있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거렸어요. 김영진은 미국에서 동거했던 전 남친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남친 어머니가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영이도 알고 있었니? 나이가 많아서 왜 과거가 없겠냐고 생각했다만 아니 글쎄 그래도 그렇지 동거를 몇 년씩이나 했으면서 우리 아들을 꼬셨어? 어디 아니면 말을 해봐라. 아니라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좋다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다져먹고 있었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생겼네. 남친 어머니 경찰 기물이 나갔다가 예비 며느리가 연상이라며 걱정하며 푸념하자 얼마나 인물이 좋았으면 아들이 연상을 좋아하겠냐며 사진 좀 보여달라길래 보여주었는데 동창 중 한 분이 기겁을 했답니다. 바로 그분이 김영진 씨 엄마였다고 했어요. 하필 김영진 씨 엄마랑 남친 엄마가 동창이라니 정말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사실 남친에게도 과거 동거 사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은 했었지만 입 다물면 모르겠거니 했었습니다. 저는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친은 그런 나를 쫓아나와서 왜 그러냐고 다그치길래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 속 시원히 과거 미국에서의 전남친과 동거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영원히 속이고 싶었다고 했고 어머니가 아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젠 우리 사이도 끝난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남친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남자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된 거라며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도 남친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뜻밖에도 상견례를 앞당기자고 했어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면 따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반승낙하신 상태라서 빨리 밀어붙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에 억지로 나오신 남친 부모님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웃지도 않으셨고 저는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 눈치만 살피고 계시더군요.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전 남친과 동거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말만 오고 간 뒤에 저희 엄마가 구체적인 결혼 절차에 대해 말을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원래는 결혼을 이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간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그쪽에서 서두르셨으니 아쉬운 대로 신혼집 장만은 그쪽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연이어서 미국 유학 보낼 만큼 부유하다고 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4평 포스코 더 샵으로 가격이 9억 3천 정도 하던데 그걸로 준비해 주시면 따로 예단 예물을 생략하기로 하죠. 저는 아들 몸뚱아리만 보내겠습니다. 억울하시다 생각되시면 결혼 물리시면 됩니다. 남친 어머니가 작정한 듯이 완전 굳은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이 콩얼만해졌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눈치 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아드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셨냐고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 같으면 며느리 될 아가씨가 5살이나 연상인데다가 수년 동안 다른 남자랑 동거한 사실을 깜찍하게 숨기고 아들한테 접근했다면 그래도 어이어 결혼하라고 떠미실 건가요?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인 쪽에서 신혼집과 결혼비용 다 대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망발이냐며 테이블을 치고 뚜껑 열렸습니다. 남친도 자기 엄마를 제재시켰고요.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남친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과거가 있어도 좋다고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 하시려면 따님 포장 잘해서 보내세요. 하시고는 상견례장을 나와버리셨습니다. 뒤따라서 남친 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인사만 하고 나와 버리셨고요. 저의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딸 때문에 별일을 다 당해보셨으니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상견례장에서 딸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이라고 타일렀습니다. 남친은 다시 들어와서 꼭 설득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남친 부모님이 무례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그냥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사실 남친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님이 저래도 싫어하시니 무시하고 결혼한다는들 행복할지도 의문이 드네요. 일단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은 보류하고 좀 더 지켜본 뒤에 생각해봐도 될 듯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지심에 미친 제 남편 사연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친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저보고 애 둘 데리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가진 핑계 다 대고 안 갔고요. 물론 그럴 땐 따로 전화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거리를 두네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그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둘이 있고요. 물론 형부도 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부들이 돈을 잘 벌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의 내용이 주로 경제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죠. 비록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언니 둘 다 늦게 한 결혼 탓에 큰언니는 4년 되었고 작은 언니는 6년 되었어요. 그런데 두 언니들 모두 다 형부 덕분에 매년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남편이 아마 기죽어서 그런가 생각됩니다. 결혼 후 2년쯤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부들은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생신일인데도 안 가고 모처럼 모이는 언니들과 형부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지 멋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형부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핑계대고 말하느라 힘들었고요. 처음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둥 친한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얼른 보고 가겠다는 둥 급한 일 좀 잠깐 보고 오겠다는 둥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 대길래 정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토요일 점심 때 미리 약속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늦잠 자는 남편에게 깨우면서 물었네요.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다녀올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떠봤더니 금세 아 그래? 그렇잖아도 가본 지 오래돼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실 텐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하진 않겠어? 가면 저녁 때는 올 텐데 괜찮아? 응, 괜찮아.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엄마랑 구워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 얼른 애들 챙겨서 다녀오자 하면서 씻으러 욕실로 가더군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야채즙 한 잔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생신일 며칠 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래? 말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점심때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모두 모이기로 했다고 했더니 대번에 짜증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왜 너는 네 엄마한테 맨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안 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들 모두 돈 자랑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두 형님들만 이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지 않을 테니 애들 데리고 혼자 다니랍니다. 어이없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언니들과 형부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자랑 좀 했다 그렇다 손치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차별하더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다면 화낼 일이었고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꼬집을 순 없지만 자기보단 형님들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있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뭔지 모르지만 주눅이 든다면서 그런 기분이 느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가 번 돈 각자가 돈 관리하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화도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필 친정엄마 생신일 모임 가자고 하니까 꺼내는 모질이 남편. 이런 거지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다니 내 대갈통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친정 식구들 만나기 싫어서 그냥 내뱉는 소리인지 아님 진짜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진심이라면 네가 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후다닥 녹음하고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네 생각대로 내가 동의해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건 너랑 나랑 따로 국밥하고 살자는 건데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러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해두자고 했습니다. 너도 내 친정집에 가지 않으니 나도 시댁인 일체 가지 않겠으며 물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고 했고 시댁 쪽 대소사 일은 모두 챙기지 않겠으니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따로 국밥이니 앞으로 밥은 네가 네 거 알아서 챙겨 먹고 생활비 공동 지출비는 똑같이 반반 내고 공동 지출비는 모두 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바꾸고 육아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 네가 육아교육비는 다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린 130만 원은 이제 못 드리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했어요. 동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신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친정 식구들 그동안 눈치챘는지 늘상 안 나타나는 남편 소식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며칠 있다 언니들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보려고 했어요. 제 계좌로 연결된 자동이체 모두 끊었고요. 제가 들어놓은 애들 보험도 수익자를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요. 남편 보험의 수익자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남편이 알만한 내 통장 비번도 바꿨고요. 휴대폰 잠금장치도 새로 바꿨습니다.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따로 국밥하자는 남편을 어찌 믿습니까?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생각되었고 만일을 대비해야죠. 이미 실망한 남편 붙잡고 아웅다웅하기 싫었습니다. 남편 밥 안 차려주고 애들 먹을 것만 챙겨도 엄청 소홀하더군요. 남편을 포기하니 참 맘도 편안해졌어요.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회사 근무 중에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한번 내다봐 달라네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 퇴근해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니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나 봅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가니? 너 참 웃기다. 내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잖아 했어요. 아니, 지 부모가 쓰러졌으면 아들인 지가 회사에서 뛰어가면 될 일을 어이없게도 저보고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저보고 가라네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말 벌써 잊었냐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 쓰러진 걸 왜 너는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니? 하면서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만 시어머니가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죠.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당장 갈 수 없으니 병원에 가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못된 자식 아닙니까? 일이 무엇이 중하다고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못 달려간답니까? 그게 저 믿고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신우이도 굳이 올케가 회사 근무 중인 거 알면서도 지 오빠한테 먼저 전하지 않고 올케한테 하는 것도 얄밉네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는 개자식이 이놈의 남편 새끼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친정엄마 생일 자리에 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어서 나한테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하면서 따로 국밥 외쳤던 놈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전 바로 집으로 와서 평상시 생활했고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지 어쩐지 안 오더라고요. 전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저희 친정엄마 갑상선암 수술할 때도 남편 안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안 됐지만 아들 자식 딸 자식 있으니 각자 자기 부모 챙기겠죠. 뇌경색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자기랑 돌아가면서 연차 내고 병간호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시누이가 올라와서 병간호 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제가 편해졌네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감히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무슨 궁리를 했는지 요양보호사 붙여놓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도 오빠가 따로 국밥 하자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을 안 내다본다고 저보고 지독한 X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친정엄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었니? 했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너 평생 장애인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기간 끝나자마자 친정언니 집 근처로 이사갔어요. 남편 짐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위자료로 전세금과 적금통장 포기한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빠른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친정 식구들하고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사도 친정언니 집 가까운 데로 가버리고 하니 당장의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난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다툰 모양인 듯 합니다. 어쨌거나 따로 국밥 하자던 남편 고생 좀 하겠네요. 남편이 각자 자기 부모 챙기자고 안 했으면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을까요? 심호 아픈 상황이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남편아, 따로 국밥 하자고 해서 고마워. 난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넌 장애인 네 엄마 병수발 잘하고 평생 잘 챙겨드려라. 혹시 아니? 장애 심호 병수발 해주며 모시고 살겠다는 미친 X 나타날지? 잘 가라 남편아.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받습니다. 편하게 이메일로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점 많은데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친구 험담을 하는 아나무인 사자 동서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아래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는 2살 나이가 더 많아요. 서방님과는 동갑인데 서방님이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서방님이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다고 학원을 밤늦도록 다녔어요.
거기서 만난 지금의 동서와 공부하면서 알콩달콩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서방님은 직장반이라서 퇴근 후 저녁 시간에만 강의를 들었었고 동서는 종합반인 종일반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학원에서 오다 가다 마주쳐서 만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떨어졌고 동서는 합격했습니다. 서방님은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따는 것에 대해서 그리 절실하지는 않았고 거기에다가 동서와 연애하느라 공부는 뒷전이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동서는 한 사수 정도 했을까요? 아무튼 회사 그만두고 여러 해 동안 학원 터줏대감 노릇을 했다고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사무소를 차리고 일을 바로 하더라고요. 다른 사무소에서 경험도 없이 바로 사무소를 차리길래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했었네요. 서방님 말에 의하면 당차서 맨땅 헤딩하더라도 잘 해낼 거라고 지켜 세우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도 결혼할 사람이라서 사무소 개업식에 가서 축하해 주었었죠. 동서가 저와는 다르게 활달하고 사교적이라서 적성에 맞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장사를 이것저것 하시면서 자수성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서 사무실도 월세 내지 않고 바로 차려주시고 고대 결혼식까지 일체를 모두 다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네는 결혼한 지 3년이나 다 되었어도 아직 내 집장만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동서는 결혼과 더불어서 바로 집장만 해버렸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아예 동서네 친정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우리 딸은 좁은 집에서는 못 삽니다. 항상 넓은 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아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동서 명의로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다네요. 단 세금 문제가 있으니 서방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갚아주는 조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서방님을 장가 보낸 격이라 엄청 좋아하셨었죠. 서방님도 이렇게 서방님의 장인 장모께서 돈이 많으실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서방님의 동서와의 결혼은 대박이었죠. 모두들 장가 잘 갔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좋은 대학 나오고 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는 항상 자신만만해 했어요. 부모 잘 만나서 돈도 많은 데다가 사자 명함까지 있으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살짝 동서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기도 하더군요. 하루벌이로 하루 사는 저희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 보였거든요. 남편도 좋은 대학에 비교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도 좋은 대학 나와서 나름 좋은 직장에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타고난 금수저에게는 비교 자체가 안 되더군요. 서방님은 결혼 전에는 남편보다 무엇이든지 뒤떨어졌었는데 결혼으로 바로 역전 인생이 된 듯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배 아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의 자신감이 지나치다는 것이었어요. 사순하면서 겨우 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스스로 사자와 동급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습게 보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자랑할 만한 자격증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스스로 높여서 변호사, 법무사 등의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동급 취급하는 것에는 좀 그렇더군요. 사실은 제 오빠가 법무사이거든요. 동서가 사무실 오픈할 때 서방님이 제 오빠가 법무사라고 말했었는데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어요. 함께 오시지 그러셨어요. 원래 법무사들이 기업 공인중개사들 오픈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인사한다고들 하던데 계약건 생기면 등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꼭 오시라고 해주세요. 제가 다른 오픈하신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서방님이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법무사로 계시는데 인사하러 오다니? 라고 했는데 바로 동서가 그러더군요. 무슨 소리긴. 법무사가 명절 때마다 은행을 돌면서 선물 사들고 인사드리러 다닌다는 말 못 들었어? 우린 같은 사자라도 은행원들이 어서 옵쇼 하고 반기지 우리가 인사하러 다니지는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라고 하자 동서도 그제서야 그러더군요. 오해는 마세요. 그냥 공인중개사도 그만큼 대접받는 전문 직종이란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웃고 넘기더군요. 자기 직업군에 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제 오빠의 직업군을 가지고 낮추면서 말하는 것은 예의 없어 보이더군요. 그렇듯 동서는 무슨 일에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친정에다 자랑스러운 사자 자격증에다 개인 사무실까지 있고 계약 건수 신경 안 써도 되니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난 줄 알더라고요. 처음엔 저에게 나이 어린 형님이라 깔끔하게 존대를 써주는 듯 하더니 은근히 서방님에게 하듯이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요리가 서툴러서 시댁에 가면 주방 일을 시어머니께 여쭤가면서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걸 할 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시집왔지만 딱 보면 알겠구만. 너무 할 줄 모른다고 감히 선을 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었죠. 동서, 지금 나한테 할 줄 모른다고? 딱 보면 잘하는 동서가 앞으로 계속 하시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은근슬쩍 손윗동서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네? 라고 했어요. 저도 평소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라서 깍듯하게 존대했었는데 그날은 화가 나서 말을 완전 깔아버렸죠. 제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리란 걸 예상 못한 듯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군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터진 입이라니 형님이야말로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가만 보면 형님은 은근히 저에게 열등감 있으신가 봐요. 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뭐라고? 열등감? 이라고 어처구니 없어서 되물었더니 또 그러더군요. 열등감이 아니면 뭐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 없으니 베베 꼬인 건 아닌가? 나이도 내가 많은데다가 돈도 많고 사자에다 남편도 자기 신랑보다 나이 어리고 거기에다가 머리도 나보다 나빠. 어디 하나라도 나보다 잘난 것이 있어야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것이 완전 초딩 수준인데 얼척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형편없는 말투에 참 실망이 되더군요. 하필 이런 수준 낮은 여자가 내 동서가 되다니 앞일이 깜깜했습니다. 제가 어이없어서 쳐다봤더니 또 그러더군요. 아, 그리고 형님, 그 형님 친구란 분을 만났었는데 하필 같은 학원 사람이었던데 그 사람 참 모자라 보이던데 형님과 친한 친구 맞아요? 아마도 내가 학원을 5년이나 다녔다고 했겠죠? 학원 다닐 때도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서 상종하기 싫었었는데 형님 친구라니 형님처럼 스마트한 분이한테는 어울리지 않네요. 라고 감히 제 친구 험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대놓고 말을 했어요. 네 참, 그렇게 말하는 동서는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생판 모르는 나에게 머리가 나쁘다고 하질 않나? 감히 내 친구를 부족하다고 모자른 사람이라고 하질 않나? 아니 그러고 보니 왜 학원에는 5년 동안이나 다녔어요? 그렇게 부족하다던 내 친구는 생동차에 바로 1년 학원 다니고 바로 합격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는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라고 놀라서 되물었더니 조금 당황해 하더군요. 사실 내 친구는 자기 일이 바빠서 1년 동안만 학원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사수를 했건 5년을 다녔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격지심에 말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체 하던 동서가 스스로 닭대가리임을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라고 놀라서 되묻더군요. 아니, 사수나 한 주제에 1년 만에 동차 합격한 내 친구에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감히 말을 해요? 확실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바로 입으로 내뱉는군요. 어쩜 좋아, 말을 할 때마다 나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결혼하셨구만 이라고 했어요. 내가 자격지심 있다고? 동서야말로 머리 나쁜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 남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 아닌가? 동차 합격한 내 친구는 사자라고 자랑질 한번 하지도 않더구만.
동서는 무슨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사수나 있으면서 자랑질인가요? 정말 웃겨 하고 허허 웃으면서 자리를 비켰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참을 머리가 복잡한지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머리가 나빠서인지 어쩐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서인지 얼굴만 빨개져 있더라고요. 적어도 창피한 줄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동서야말로 부족하고 못났더군요. 제 친구는 동서가 사무실 오픈을 하기 전에 동서가 같은 학원을 다녔다는 것을 알고서 동서 사무실에 잠깐 들렸었나 보더라고요. 학원을 다닐 때도 오며 가며 인사 정도 나누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나누는 정도라서 자세히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동서라고 알고 난 뒤로 반가워서 인사자 들렀었는데 감추고 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 사소한 사실이 들통났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발 저려서 이실직고 한 셈이었죠. 덕분에 저는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둘이 투닥거리는 걸 옆에서 엿들으셨나 봅니다. 저를 보시고는 눈 한 번 찡긋 해주시면서 잘했다고 하셨어요. 아마 동서는 시댁 식구 모두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욕심이 과했었나 싶었어요. 사소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넘겨짚어서 알게 모르게 혼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수도 잘해오고 집까지 다 장만했지만 여전히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대로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고 동서도 제가 그때 한번 깔아뭉긴 뒤로는 함부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말과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 어린 형님이라서 불편하긴 해도 서방님은 저에게 형수님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는데 시부모님 앞에서만 그러는 척만 할 뿐이었어요. 이상한 경쟁심리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신경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나무인이었어요. 세상에 자기처럼 잘난 사람은 없는 듯이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얼마 가지 못했어요. 무리하게 진행하던 동서의 친정오빠의 주택 분양사업이 망하면서 급히 동서 앞으로 된 아파트와 사무실 상가대출을 해줬었는데 그마저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경매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더군요. 아무리 친정오빠가 힘들더라도 거에게 대출만 해주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동서는 세상 일이 마냥 장밋빛일 거라고만 생각했지 자기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진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동서의 친정 부모님들도 기존 사업체도 모두 다 친정오빠가 다 날려버린 마당에 더 이상 나이도 있으신 데다가 그 화병으로 몸까지 좋지 않으셔서 당장이 동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형편이었어요. 무늬만 사자였던 사무실도 경매로 날리자 동서네 부부가 나란히 저희한테 와서 사정했습니다. 경매로 집이 날아갔으니 월세로라도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네는 작은 평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불입해야 할 돈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동서는 곧 죽어도 남들 보기에 번듯한 큰 집에서 월세를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자라며 얼마든지 다시 벌어서 메꿀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저희 부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있어야 도와드리죠. 시부모님께서도 안쓰러워서 갖고 계시던 현금을 조금 보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은 동서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월세로 살다가 그마저 힘들었는지 더 협소한 월세로 이사갔어요. 그동안 폰만 재고 다녔던 사자 동서는 다른 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사고만 치고 다니는 바람에 쫓겨나고 거의 무보수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방님이 참 안 되어 보였습니다. 무능한 와이프에 장인 장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혼자 벌어서 애를 쓰더군요. 그대로 시댁에서 만난 동서는 그새 많이 폭삭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와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마치 10년이나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좀 더 차분해져 보이더군요. 월세 부담 때문에 또 적은 평수로 옮기던지 아니면 변두리 지역에 전셋집을 구하든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일이 많이 익숙해져서 할만하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사는 거라고 동서를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집들이 하는 날에 동서에 씁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더군요. 이 집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았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도 이깟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두고 보라고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동서가 그동안 부모 찬스로 잘난 체하며 남들을 함부로 깎아내리더니 인생의 된통 서리를 맞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삶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